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우리가 유통관리사 이 빨간 키,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제1과목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 대한 이 빨간 키 정리, 요약 정리죠.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유통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세 가지의 그런 기능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상적 기능과 물류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조성 기능해서 유통 조성 기능 해가지고 상적 유통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 조성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상적 기능은 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매매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물적 유통 기능은 운송하고 보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은 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 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기능 등을 이렇게 유통 조성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는 물류를 두 가지의 그런 활동으로 구분을 하죠. 제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상적 유통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 이거를 이제 상류와 물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은 상업적인 기능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유통 경로가 수행하는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으로 상품의 매매, 거래 자체죠. 상업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기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물적 유통 기능은 이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 활동에 대한 상품의 운송,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보관, 포장, 하역, 이게서 물류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물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에서는 유통 중간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소매업과 도매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매업과 도매업의 기능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매업은 소비자에 대한 기능이 있고 생산 및 공급업자에 대한 기능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구색을 갖추고 제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상품의 재고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고를 확보,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자, 소비자한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쇼핑의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할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에 대한 설정 기능이 소매업이 소비자한테 대한 기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생산 및 공급업자한테 대한 기능은 생산하는 사람이나 공급업자를 대행을 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요구나 수요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 물적 유통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것, 보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의 금융 기능을 수행을 하고, 판매 촉진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매업은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으로서는 시장 확대 기능과 재고 유지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 제공 기능, 고객 서비스 대행 기능 등이 있고요. 소매업자를 위해서는 도매업자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그러니까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갖춰서 구색을 갖추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단위 판매 기능, 우리가 뭐 소매상이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매상을 통해서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소단위 판매 기능이 있고, 신용 및 금융 기능, 배달 수리 소매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기능 등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또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회전율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과 회전율에 따른 소매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저회전율이다라고 하면은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경우를 흔히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회전율이 있고 고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자주자주 나가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두 가지적인 측면, 수익률적인 측면이 이익도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수익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보는데,
저회전율이면서 수익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적으면서 잘 안 팔리는 거는 손실을 보는 경우고, 고수익률은 자주 팔리지는 않은데 하나가 팔리면은 이익이 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귀금속이라든가 고가의 보석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수익은 작은데 마진 자체가, 이익 자체는 적은데 이게 자주 나가서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할인점에서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고회전율과 고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 편의점, 이러한 경우들이 자주 나가면서도 이익률도 좋은, 이런 건 식품 편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저수익 고회전율 같은 경우,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수익 저회전율, 뭐 이러한 경우, 사실은 저수익 저회전율이나 고수익 고수익률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간의 중간에 있게 있는 경우에는, 자, 좀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그러한 측면에 이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저수익 고회전율인 경우에는 최소한 또는 선택적 유통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고수익 저회전율인 경우 높은 유통 서비스 수준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수익 고회전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분리된 상권에 위치하여 있고, 다양한 제품, 얕은 제품 깊이를 갖고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할인점 같은 경우들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셀프 구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자체는 이제 최소화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제 팔리는 상품들을 취급하기를 원해요. 판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고수익 저회전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보석상들을 하게 되면 뭐 우리 명동 아닐까요? 종로 무슨 보석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덜 다양한 제품보다 많은 제품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시중보다는 가격이 높죠. 예, 상품의 지향적 촉진을, 상품 지향적 촉진을 수행을 하고, 비교적 이 판매 상인들이나 이런 게 전문성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 고객에 맞춰진 그렇게 비교적 이제 복잡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품 A 서비스 또는 AS가 필요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매상의 그러한 이론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소매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도입기를 거쳐서 뭐 경쟁 격화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성장기 취약기를 간다라고 되는데, 이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채택하는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고, 취약기를 거쳐서 다시 도입기로 가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는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격 저마진 제한적 제품 구색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경쟁이 심화되어지면 성장기에 가서는 고가격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련된 점포시설들을 도입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장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가면 다시 도입기의 그러한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의 형태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경쟁이 격화되어지고 성장기로 가게 되면 고가격 뭐 이런 형태로 다시 또 가는 거. 이게 이제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 아코디온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소매 아코디온 같은 경우에 소매점의 진화 과정을 가격 마진보다도 상품 구색, 어떠한 상품들로 구색을 갖추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매업의 발달과 상품 믹스가 시간의 경계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확대된 쪽으로 가다가 이제 전문품 위주로 상품의 구색을 축소하다가 다시 어떤 경쟁이 격화되거나 하게 되면 다시 확대되어지고, 수축과 확대가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소매 아코디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변증법적 이론은 있는데, 변증법정은 정반 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건 기존에 고마진, 고가격, 고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 입장이니까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이러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항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자, 요 중간저적인 측면에서의 뭐 이 처음에 고가격의 이러한 게 백화점식이고 저가격이 할인점이다라고 하면 백화점과 할인점의 기능을 절충한 합의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러한 형태의 할인 백화점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변증법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매 그 제품 소매상의 소매 그 활동 소매상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러한 어떤 그 발전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소매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네 가지의 기간마다 뭐 판매량, 이익, 경쟁사, 전략의 초점, 마케팅 비용, 유통 경로, 가격 등에 있어서의 그러한 서로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입기 때는 판매량이 아주 적은 저성장의 그러한 형태고 판매량이 적다, 저성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는 그 갑자기 많아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성숙기에는 이렇게 좀 일정량이 가고 쇠퇴기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익은 도입기 때는 뭐 투자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성장기 때는 이익이 폭이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기 때는 최고점에 다른다라는 것하고 쇠퇴기에는 이익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고 비용 자체가 늘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도입기 때는 경쟁사가 소수인 대비해 성장기 때는 이렇게 돈이 될 만하다라니까 마구 이제 뛰어드는 이런 경쟁사들이 증가하는 형태이고 성숙기 때는 이제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경쟁 기업들이 있다. 쇠퇴기 때는 경쟁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높게 들어가지만 성숙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줄고 쇠퇴기 때는 최소화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9번 보시면은요. 소매상의 종류와 핵심적인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화점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 그걸 선매품이라고 얘기하죠. 선매품을 중심으로 생활 필수품서부터 전문품까지 백화점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제품의 종류 자체가 넓은 구색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품은 특정 제품에 국한되죠. 이 특정 제품을 한정되어 있는 특정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게 전문점이고 할인점은 표준 상품을 매일 가장 싼 가격으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EDLP 전략을 통해서 저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이게 이제 할인점의 특징입니다. 편의점은 주택 근처에서 24시간 판매를 제공하는 편리한 위치에서 한정된 일부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죠. 가격은 높습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특정 상품 계열에서 전문품과 같이, 그러니까 상품 계열상의 특정 품들만 갖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문품 같은 경우는 고가의 이런 상품들을 쭉 취급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그걸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천냥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카테고리 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원제 도매클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코스트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고용 도소매 클럽으로 회원에 가입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러한 형태들이 회원제 도매클럽입니다. 아울렛은 뭐예요?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중간에 그런 형태를 가지지 않고 제조업체들이 직접 판매하는 그 팩토리 아울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격을 저가로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 또는
2월 상품들을 싸게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할인해서 판매하는 게 아울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번 도매상의 종류와 핵심적인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매상의 종류는 완전 기능 도매상이 있고 한정 기능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면 이건 상인 도매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돈을 주고 사다가 소매상한테 판매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게 완전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배달 서비스도 하고 뭐 그다음에 내가 그 제품을 완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고객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기관 자체를 얘기를 해요. 한정기관은 특정 기능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무배달, 뭐 도매상 이렇게 하게 되면 현금만 받고 배달은 해주지 않는 이러한 도매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뭐 트럭 운송 도매상 하면 트럭으로만 그 트럭으로만 이제 판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선반 도매상 하게 되면 선반에다가 해놓고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특정한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그런 도매상을 한정 기능 도매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 도매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제조업체로부터 소유가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대행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대신해 제품을 소매상한테 판매하는 도매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벤더라고 하는 것은 포스, 자동 주문 시스템, 전문 수송 차량, 창고 등 이러한 필요 시설들을 갖춰 놓고선 체인화되어 있는 그 전문 소매 업체들한테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상품만을 제공하는 그러한 도매상을 우리가 벤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C에서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있는 소매상 수명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 기수 자체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그런 제품마다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땐 도입기, 시장에서 알려지고 막 할 때가 그 성장기, 그 다음에 시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져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잊혀지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쇠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 상태에서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이 없죠. 제품 개발비가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려야 되고 저기 하니까 대부분 시장에다 소량을 놓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이제 없거나 매우 낮게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자체는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업이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수익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품의 공급과 다양한 유통 경로, 설득 위주의 촉진 전략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기에는 상품 단위별 이익은 최고조에 달하지만 수익이나 판매 성장이 그러니까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은 큰데. 자, 성숙기에는 수요의 변화, 경쟁의 심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쇠퇴기에는 그 제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단계다. 자, 그래서 기업은 시장에서 현금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고 빨리 제품 자체들을 시장에다 내놔서 판매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서트의 시장 특성에 따른 상품 접근 전략에서 자, 시장이 기존에 있던 시장과 새로운 시장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요. 엔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 시장과 신시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제품도 신제품하고 기존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매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자체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제품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틈새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게 이게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가져가는 게 제품 개발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같은 좀 미지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시장을 나가는 것을 시장 개척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을 신시장에다 내놓는 경우, 기존 시장이 아니라 신시장에다 내놓는 것을 다각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품 다각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다각화 전략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시장 구조 하게 되는데 시장의 종류 자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종류 자체는 네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고, 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독점 시장에 좀 더 가까운 소수의 그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과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품 자체를 조금씩 차별화돼서 마치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접근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자, 이 독점 시장 같은 경우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갖는 것. 소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그 경쟁이 아니죠, 협력하는 그러한 형태, 담합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됐어요. 이때 수요량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 1,000원일 때도 10개였고 1,100원에도 10개 되면 탄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자, 1,000원이 됐는데 1,100원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이 변동이 됐어요. 뭐 늘어나건 줄건 간에 이렇게 변동 자체가 되면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 탄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라고 하면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이 제품을 사지 않고 가격이 비싸지면 이 제품을 안 사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내가 1,000원을 벌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100원이에요. 그럼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만약에 그 100원인데 동일하게 100원인데 버는 금액이 2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격 자체가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 즉 100원이었던 게 110원이 되면 그 사람은 1%의 어떤 변화 자체가 난 건데 200원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원에서 110원이 됐다면 20%가 가격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화폭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다. 20%가 변화됐으니까 그 제품 못 산다는 얘기예요. 사치제일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싼 제품들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동 자체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좁게 정의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높고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격 탄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유통 경로 중간상의 역할 자체를 보게 되는데, 자, 중간상은 교환 과정을 촉진하고 거래의 표준화를 이끌어내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간 유통상인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중간 상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의 이유가 있죠. 그 필요성의 이유의 첫 번째 자체가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중 준비의 원칙, 분업의 원칙, 변동 우위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 그들이 이 직접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횟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데, 한 명의 중간상이 있게 되면 이러한 거래 횟수 자체가, 총 거래하는 횟수 자체가 단순화되어져서 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서 중간 유통상인이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집중 준비의 원칙, 이거는 유통 경로 과정상에 도매상이 개입해서 소매상에 대량 보관을 해야 되나, 원래는 많은 양을 보관해야 되는 도매상이 분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매상은 적은 양으로만 가지고 판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준비의 원칙이 있고, 분업의 원칙,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상들이 있어서 각자 잘하는 그러한 일들로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 있는데, 각각의 유통기간이 적절한 규모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게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적 유통경로와 수평적 유통경로, VMS와 HM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직적 유통경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하이마트가 도매상을 내가 소유해버리고 아예 도매상을 소유하는 게 제조업체도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수직적 유통 경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통 활동들, 유통 단계들이죠. 자, 이거를 체계적으로 통합 일치 조정시킴으로써 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유통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총 유통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자원이나 원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수평적 유통 경로는 동일 경로상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업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일종의 연맹체를 구성하고 공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소유했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파트너십을 해서 공동 협업하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하고 프랜차이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사를 프랜차이저라고 얘기하고 가맹점, 이거를 프랜차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본부와 가맹점, 이들이 있는데, 자, 영업본부가 상표 등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주고 기업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하고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프랜차이저의 그런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하고, 프랜차이저는 판매보다는 상품 개발에 전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프랜차이즈를 통제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비해서 전체 이익의 증가가 곤란한 이러한 단점 자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실패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브랜드 자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객,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실패의 영향이 시스템 전체와 타점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별 경영 노력에 대한 경영 개선 노력 자체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거래자 수,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과 복잡성, 거래 특유의 자산, 거래 빈도에 의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장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시장 거래 비용보다 내부화 비용이 낮을수록 수직적 통합,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통 경로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방적 유통 경로하고 전속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는 소매점은 누구라도 자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렇게 이제 집약적 유통 경로를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속적 유통 경로는 그 회사의 제품을 허가받아서 그 회사의 제품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상권 내에 제한된 수의 소매점으로 하여금 자사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유통 경로는 개방적 유통 경로와 전속적 유통 경로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통 경로의 길이에 대한 결정 자체는 제품 특성하고 수요 특성, 공급 특성, 비용 구조에 의해서 긴 경로를 선택할지 짧은 경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 경로에서의 제품 특성과 짧은 경로에서의 제품 특성에 대한 특성, 수요 특성, 공급 특성, 비용 구조,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의 요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 자금 젖소, 물음표, 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전략들을 수행한다라는 것하고, 자, 포터의 경영 전략에는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는데,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를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 그래서 품질, 유연성, 납기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화 전략은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시장에 대한 세분화된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 자체를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은 아웃소싱, 다각화, 합작 투자, 인수합병, 콘글로머릿,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웃소싱은 핵심적인 건 내가 갖고 비핵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외부 기업한테 넘기는 형태가 아웃소싱이에요. 다각화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 추구, 위험 분산, 범위의 경제, 시장 지배력,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다각화라고 얘기합니다. 합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이 공동의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돈을 내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합병은 두 개 기업 중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주식을 인수하거나 또는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인수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글로메릿은 이종 사업이에요. 서로 다른 사업들 간에 인수합병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죠. 이것을 콘글로메릿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과 측정은 균형 성과표하고 경영 혁신, 그 다음에 기업 경영 관리, BPM이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네 가지,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세 가지 자체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고객이나 내부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비재무적,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과들을 측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균형 성과표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 혁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 측면에서의 작업을 개선하고 자원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경영 관리, BPM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는 뭘 보시냐 하면은요, 자,
그 기업 내외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정의하고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해서 최적화하는 총체적 관리 기법. 그래서 총체적 관리 기법이라고 나오면 그건 BPM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은 이걸 BPR로 그 보시는 분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 관리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 혁신 기법으로 가면 그 BPR입니다. 근데 총체적 관리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BPM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